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시니어행 복백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운송이 제 일이었습니다. 한번 집을 나서면 사흘, 때로는 나흘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묵직한 핸들을 잡고 있을 때면 늘 생각했습니다. 아내 수연과 8살 아들 준서를 위해 이 길을 달린다고 말이지요. 수연은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준서를 돌보고 집안을 꾸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수연이 준서 엄마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준서야, 아빠 왔다. 제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서는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떠올랐습니다. 준서야, 안 보고 싶었어? 제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요? 준서야, 왜 그래?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빨리 온 것 같아요. 크는 과정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수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서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잘 자. 제가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준서가 갑자기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아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속삭임이었습니다.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묻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내일 일찍 출발하셔야 하잖아요. 수연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눈빛이, 경직된 작은 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발을 미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요. 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침 식탁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수연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수연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움찔했습니다. 마치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서야, 오늘 아빠랑 놀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숙제해야 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수연을 향했습니다. 숙제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빠가 집에 있는데. 안 돼요. 엄마가 숙제 먼저 하래요. 준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공부를 했고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준서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제가 손짓했습니다. 준서는 주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 뭐 불편한 거 없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알지? 네. 그때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서야, 손 씻고 밥 먹어. 아빠도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점심 식사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수연을 힐끔거렸습니다. 반찬을 집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서야, 고기 더 먹어. 제가 준서 앞에 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먹어. 아빠가 줬잖아. 준서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입에 넣기 전에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준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아이의 방문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들어가도 돼? 네. 준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준서한테 어떻게 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서야, 아빠는? 아빠, 제발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준서를 안아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수연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서 방 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알았어?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제가 들었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이 준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수연이 돌아서서 방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복도를 지나 침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출발할게요. 벌써 괜찮아진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정비소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저는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 곧 올게. 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샀습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렌즈는 볼펜 끝만 했고 본체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몰래 감시한다는 것, 그것은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떨리는 손이, 새벽에 들었던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짐이 없었어요. 네. 공차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집중이 잘 안 되나 봐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준서 방문 앞을 지나며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준서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저는 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야. 아빠.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부엌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왔습니다. 오늘 밤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슬그머니 준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준서야, 책 좀 빌려줘. 아빠가 심심해서. 응. 준서는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책장으로 다가가 재빨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책장 윗칸, 두꺼운 백과사전 뒤편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빠, 뭐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 책 찾는 중이야. 이거 괜찮겠다. 저는 아무 책이나 꺼내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부산 가야 해요. 급한 물건이래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그래. 아빠 금방 올게. 준서를 놓아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진 시내의 한 모텔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준서의 방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야간 촬영 기능 덕분에 윤곽은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서가 이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일어나. 수연이 말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수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테이프였습니다. 울음소리 나면 옆집에 들려. 알지? 수연이 테이프를 준서의 입에 붙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손길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테이프가 준서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 아빠가 없을 때 너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건 엄마의 의무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준서의 작은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알았어?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준서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 수연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자상한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화면 속 준서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준서야. 저는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의 남동생 정태영이었습니다. 태영아.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태영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준서를 데리고 나와. 네? 갑자기 왜요? 내 아들이 지금 위험해. 제발 부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가서 준서 몸 확인해봐. 멍자국 있을 거야. 그리고 애 데리고 내 집으로 가. 누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누나가 뭘? 태영아 제발. 지금 당장 가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 3시 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준서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야? 제 집이요. 근데 형님 애 몸에 멍이.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아? 내 등이랑 팔에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어요. 이게 대체 영상 보내줄게. 지금부터.
저는 카메라 영상을 태영에게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게 우리 누나가? 태영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태영아. 내 누나지만. 아닙니다, 형님. 저도 형님 편입니다. 경찰에 가야죠. 태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태영의 집으로 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영의 아내 클로이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제가 부르자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영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경찰서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태영이 옆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신고하러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드님이 피해자입니까? 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제 아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조사관을 부르겠습니다.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준서는 별도 조사실에서 아동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벽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태영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형님, 드세요. 고맙다. 저는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잘못 아닙니다. 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너무 비웠어. 준서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닙니다. 형님은 가족을 위해 일하신 거예요. 잘못은 우리 누나가 한 겁니다. 태영의 목소리에도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준서가 상담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 준서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준서야. 정말 잘했어. 저 다 말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용감하구나. 우리 아들. 경찰은 즉시 수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합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연은 준서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임시 양육권도 제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장거리 운전으로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아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단지 엄격하게 훈육했을 뿐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수연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부당한 일인 양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현우 씨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앞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연이 준서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이, 슬리퍼를 드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배우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의 증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준서 군은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학대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당진의 한 물류회사에서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가 와요. 엄마가. 준서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못 와. 아빠가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준서는 제 품에서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준서는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서가 그림을 그렸어요. 상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림이요? 아빠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종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정수연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학대에 해당합니다.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으로 판단됩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강준서의 양육권은 원고 강현우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3년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어요. 태영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어. 정말 고맙다. 준서 잘 키워주세요. 저도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와. 저는 태영과 악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말입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축구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빠, 나 축구부 들어가고 싶어. 그래? 좋지. 내일 신청하자. 진짜? 진짜야.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서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오늘은 악몽 안 꿀 것 같아. 왜? 아빠가 옆에 있잖아. 준서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 아들. 아빠도 잘 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서 방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방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준서는 안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제 채널이었습니다. 침묵의 목격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준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큰 신호입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이제 10살입니다.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포 대신 호기심이, 불안 대신 자신감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시합 이겼어. 준서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운동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몇 대 몇으로? 3대2. 내가 골도 넣었어.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씻고 와. 치킨 시킬게. 진짜? 좋아. 준서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작고 떨리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영상 올렸어? 응. 아까 올렸어.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침묵의 목격자라는 채널에는 저의 이야기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댓글 많이 달렸어. 응. 많이들 응원해 주시더라. 아빠 대단해. 준서가 웃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준서가 상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상이요? 네. 시 낭송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준서가 직접 쓴 시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시 낭송 대회 나갔어? 준서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응 말 안 했지? 어떤 시였는데? 아빠 이야기. 준서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 아빠의 손은 크고 따뜻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밤도. 이제는 아빠 손을 잡으면 괜찮아요. 아빠가 날 지켜준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서야. 아빠 울어? 아니야. 뭐 눈에 먼지 들어간 것 같아.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아들. 아빠가 더 고마워. 준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영이 조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 준서야, 태영이 삼촌 왔다.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삼촌. 준서 많이 컸네. 이게 얼마만이야? 태영이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다. 밥 잘 먹나 보네. 응. 아빠가 맨날 밥 많이 먹으래. 준서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놀 동안 저와 태영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님, 요즘 어때요? 좋아. 준서도 많이 안정됐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누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겠죠. 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영아, 내 잘못 아니야. 넌 오히려 우릴 도와줬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서한테는 엄마 얘기하세요. 가끔. 준서가 물어보면 대답해줘. 뭐라고 하세요?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태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형님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준서가 엄마를 미워하며 잘하지 않았으면 해서. 준서는 아직 수연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서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언젠가 준서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청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조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했습니다. 지금 조카는 안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카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그날 밤 준서를 재우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행복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청 행복해. 아빠도 행복해. 준서 덕분에. 아빠 나도 아빠 덕분이야.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있잖아. 응? 나중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 어떻게?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아빠가 날 도와준 것처럼. 저는 준서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해. 그거 알지? 응.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새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묵의 목격자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을, 조카를, 친구의 자녀를 지켜보세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위축된 행동, 설명할 수 없는 상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의 직감을 믿으세요. 가족을 지키는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 말입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준서 군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준서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아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끔찍한 밤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준서의 웃음소리가, 축구공을 차는 소리가, 아빠 라고 부르는 밝은 목소리가 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경찰에 신고한 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준서를 선택한 것도 말입니다. 준서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제 아이를 더 잘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창밖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와 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용기 내어 손을 내미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저는 영원히 준서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준서와 함께할 내일이, 희망이 가득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준서는 웃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니어 행복백서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시니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니어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담는 행복백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공감 가는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고맙습니다.